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올 들어 옛날에 썼던 문학평론집 2권의 개정판을 냈는데 이제 그거를 기화로 문인 여러분들하고 일련의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 소설가, 평론가 이런 분들하고 다시 재발간한 책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아시는 대단히 인기가 있는 김금희 소설가를 모시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 작가님 간단히 자기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뭐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죠. 네, 선생님 저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채널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소설 쓰는 김금희라고 하고요. 2009년에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서 9권의 책, 대표작이라고 한다면 경애의 마음, 너무 한낮의 연애 같은 책을 펴낸 소설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공부길에서는 찾아오신 분이 주도하시게 네. 돼 있어요. 아, 네. 예, 예. 그러면 제가 70년대, 80년대 소설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이 담긴 이번에 개정판이 나온 책 민족문학의 현 단계와 민족문학의 새 단계 이 2권을 읽고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것 아니면 작가로서 위안을 받았던 것, 더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것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작가이다 보니까 평론을 그렇게 늘 기쁜 마음으로 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로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썼나면서 화가 나서 읽을 때도 많고 어디 한번 읽어보자 이런 느낌으로 읽는데 선생님께서 쓰신 그 저서 2권은 저는 진짜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게 됐어요. 왜냐하면 작가들이 자기 자신을 포지션을 할 때 그 선배 작가나 그 앞선 문학들이 어떤 길을 왔는가는 사실 제가 좀 더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게 오히려 저한테 큰 힘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잘 읽었는데요. 사실 근데 이 2권의 책에서 중심된 어떤 개념인 민족문학이나 민중문학, 제3세기 민족문학 같은 개념이 저한테 그렇게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세대의 작가들한테.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그게 꼭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뿐만 아니라 문학 자체가 지니고 있어야 되는 그 존재의의나 방향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을 기울여서 읽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다가 가장 인상적으로 처음으로 다가왔던 부분은 선생님께서 신동엽 시인의 시 껍데기는 가라를 인용하시면서 하신 그 민족문학에 대한 정의였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각성한 민중이 보여준 인간 본연의 부르짖음, 알몸 그대로의 드러남에 대해 높이 평가하셨고요. 또 민족문학과 민족의식의 당면 과업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을 되찾고 이 벌거벗은 인간 본연의 모습에 신뢰와 축복을 주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양심이란 문제에 있어서 그 작가가 한없이 그 양심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어떤 그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 끝까지 믿으면서 우리 이 공동체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일종의 축사를 해주는, 물론 축사라고 해서 뭐 한없는 헌사나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때로는 뭐 비관도 보여주고 때로는 긍정도 보여주면서 어찌됐든 이 공동체의 축복을 빌어주는 일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작가의 어떤 모습과 닮아 있어서 저는 되게 정말 가슴이 뛰는 대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읽었을 때 이 여기서 말하는 문학에 있어서 민족문학, 민중문학, 제3세기 민족문학 이 모든 개념이 나와 멀지 않고 나와 가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생각하시기에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개념의 민족문학의 성취가 계속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금희 선생은 소설가이시고 오늘도 뭐 주로 소설 얘기를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동엽 시인을 언급해 주셔서 내가 대단히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신동엽 시인 1975년에 쓴 그 민족문학 현 단계에서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 언급한 그 대목 아니에요. 그 시는 내 평론을 읽으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내 문학평론의 하나의 길잡이 중에 하나예요. 그
그분의 그 시 또는 네. 그분의 그런 그게 드러난 뭐 알몸의 사상이랄까. 근데 그것을 딱 집어주셔가지고 참 기뻤는데 그게 그 글을 75년에 그 평론을 썼고 그 다음에 신동엽 시인 20주기를 맞은 89년에 가서 내가 기념 강연을 하면서 쓴 글이 그 다음 평론집에 세 단계라는 평론집에 실려 있는데 살아있는 신동엽 거기서도 껍데기는 가라를 조금 더 길게 언급을 했어요. 4.19 또 동학 이렇게 우리 민족사에 아주 중요한 계기들을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내가 지금 인용하신 그 대목은 3년에 관한 거 아니에요. 3년에서는 이제 껍데기는 가라 해놓고 그래야 하여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것까지 내놓은 네. 아서달 아사냐가 부끄러움 빛내며 중립의 초래청에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그런데 이건 보통 이제 고발문학이랄까 저항문학에서 잘 안 나오는 그런 발상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신동엽 시인이 그냥 저항하고 고발하고 하는 그런 식의 민족문학이나 민족문학의 시인이 아니고 정말 그런 차원까지 또 다른 더 높은 차원까지 생각하신 분이다 하는 걸 거기서 느꼈고 늘 그런 걸 내가 이제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살아있는 신동엽이라는 글에서 내가 다른 시를 하나 인용을 했는데 아니오라는 시 있잖아요. 네. 아니오 보면 이제 미워한 적 없어요. 괴로워한 적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내가서 아니오 사랑한 적 없어요. 세계의 지붕 혼자 바람 마시며 차마 옷 입은 도시 계집 사랑했을리야. 이렇게 썼는데 요새는 이제 뭐 계집이란 말은 함부로 쓰다가 혼나는 단어인데 그의 어떤 사상을 고도의 사상 껍데기는 가라의 그 제3년과 같은 그 사상을 여기 표현하신 건데 나는 이제 그 대목을 요즘 생각할 때 우리 소설에서도요. 네. 작가가 남자나 여자나를 떠나서 이 소설이 옷 입은 도시계집들 계집만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거 또 하나의 나로서는 이제 점검의 기준이 돼요. 옷 입은 도시계집이라고 신동엽 선생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본 어떤 우리 삶의 상태 하고는 좀 다른 더 깊은 차원까지 말해주는 소설인가 아닌가 그런 걸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동엽 시인의 시가 나는 그냥 동학을 그분이 뭐 동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금강이라는 장시 쓰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분은 요즘 우리가 즐겨 쓰는 말로는 진짜 개벽 사상을 가진 시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도 좀 그 개벽파적인 문학평론을 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 늘 되새기는 대목이 그런 건데 지금 김 작가께서 그 시 얘기로 말문을 열어주셔서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저한테도 되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말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고 선생님께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시니 뭔가 통한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소설 얘기로 또 넘어가면 여러 작품에 대해서 다루고 계시는데요. 여러 독자분들이 아마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소설로 알고 있을 박경리 작가님의 토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마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대중 여러분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총 5부 25편으로 이루어진 소설이고 잘 아시다시피 하동의 최참판 때 일가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에서 해방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이 박경리 작가의 토지를 읽으시고 민족문학의 현단계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토지는 해방 후 우리 문학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대하소설이라는 평가에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강렬한 민족의식, 민중 생활의 폭넓은 공감, 모국어, 특히 민중 언어에 대한 작가의 자별한 애정에 대해 신뢰를 보이셨어요. 선생님께서 읽으신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1975년 내가 쓴 평론에 나오는 대목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박경리 선생이 69년부터 현대문학에 이제 토지 일부를 연재하시다가 연재를 완결하고 아마 73년인가 그 무렵에 제1부를 출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제2부 연재를 시작했는데 내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제2부는 못 보고 네, 일부. 1부를 네.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네. 그 점을 하나 상기시켜 드리겠고, 해방 후 우리 문학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방 전 같으면은 벽초 임꺽정, 네. 벽초 임꺽정, 홍명희의 임꺽정을 나는 그건 뭐 토지보다도 더 윗길로 평가를 하는데 뭐 완성은 못 하셨지만 네. 그 당시로만 해도 홍명희는 금서였기 때문에 굳이 여기 언급할 필요는 없겠다 해가지고 생략했지만은 벽초를 뺀 해방 이후의 작품 중에서 이제 그런 단서가 붙인 점이고, 또 하나 여기서 단서로 우리가 얘기할 것은 해방 후에 소위 대하소설로는 황석영의 장길산 같은 작품도 뭐 빼놓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장길산을 제치고 유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데, 당시에 장길산은 그때 뭐 연재는 시작했지만은 책은 안 나왔을 때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박경리 선생의 토지 일부를 높이 평가했던 거고, 그때 보낸 찬사를 지금 수정할 생각은 없고, 네. 전체 다 그를 통틀어서 얘기하더라도, 그 뭐 거작인 우리 문학의 아주 중대한 자산인 거는 틀림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평론에서도 내가 또 이것저것 토를 달았잖아요. 어떤 점에 불만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때 조금 내가 불만을 표시했던 점들, 그런 게 조금 더 확대되는 것 같았고, 네. 일부의 그런 생생한 긴장감 같은 것이 좀 덜해지는 느낌을 받아서, 세간에서 말하듯이 뭐 토지가 우리 한국 문학의 최고봉이라든가 그런 적에는 공감을 안 해요. 동의를 안 해요. 근데 김금희 씨는 본인이 소설을 쓰시고 또 책을 많이 보셨으니까 네.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작가다 보니까 한국 작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렇게 한국 문화사를 채우고 있는 굵직굵직한 어떤 그런 분량의 장편 소설, 특히나 이제 한국 소설 중에서 장편 소설이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다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토지라는 이렇게 거목이 있다는 거는 작가인 저한테는 굉장히 좀 자랑스럽고, 나도 언젠가는 박경리 선생님만큼의 분량은 못 될지라도 뭔가 긴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바람을 가지게 하는 그런 작품임에는 맞아요. 근데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제가 나한테 그 토지를 읽으면서 있었던 어떤 의문이나 약간 긴장감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백낙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물론 토지가 일부가 이룬 성취에 대해서 이제 높이 평가하시지만 약간 걱정하시는 말투로 최찬반 때 운명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몇몇 특이한 개인의 이색적인 심리나 그들에게 내려진 얄궂은 운명의 자키, 그것이 예증하는 인생의 본질적인 허무함으로 나가면 역사소설로의 가치가 좀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염려를 하셨는데, 제가 토지를 읽으면서 일부에 아마 드라마로 접하신 분도 굉장히 좀 기억에 뚜렷하게 남아있을 어떤 사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녀라는 하인과 그 양반인 채치수 사이에 있었던 어떤 일이 굉장히 강렬하고 충격적이면서도 뭔가 좀 강렬함이 아주 썩
좋지만은 않았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선으로, 그러니까 그 두 계층이 만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그 귀니와 사파로 거기서 그 소설에서 드러나는 건데, 거기에 혹시 어떤 그 채치수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정말 되게 고약하고 독특한 어떤 개인적인 자질, 그리고 귀녀라는 일종의 악인, 그러니까 굉장히 욕심을 가진 그 인물이 둘이 만나는 그 장면이 정말 나한테 뭔가 이 두 계층에 대한 뭔가 리얼리티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공포나 이색적인 감정 같은 것을 전달한 것은 아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읽으면서 이제 사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길상과 서희라는 인물이 결국에는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 그 장면에서도 어떤 사랑을 이뤘다는 기쁨보다는 끝끝내 이제 약간 냉랭하게 거리를 두다가 그렇게 소설이 진행되는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다시 보겠지만 김정한 작가님의 수라도에도 비슷한 구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양반인 사람과 종인 한 여자가 같이 가정을 이루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의 톤과 이 두 개가 좀 달라서 이 톤에 대해서 백낙천 선생님 책에 나오는 이 부분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토지 가지고 만든 드라마를 안 보셨다 그래요. 예, 너무 멜로입니다. 이해가 가죠. 작가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박 선생님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그게 토지 자체에 멜로적인 요소가 좀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인물과 사건을 그리면서도 독자의 관심을 이렇게 끌고 가는데 도움은 되지만은, 일부에서부터 조금 이 대하소설의 호흡하고는 안 맞지 않나. 더 대하소설은 이렇게 유장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가령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같은 걸 우리가 대하소설이라고 부를지 어떨지 모르지만 굉장히 긴 장편이죠. 네. 그러나 토지만큼 길지는 못해요. 근데 그 장편 보더라도, 물론 저 군인이니 병사들 이렇게 그런 엑스트라로 치면은 많이 나오지만은 플롯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그거는 사건들도 하나하나가 이렇게 스릴과 서스펜스를 자아내는 그런 순간이 물론 있지만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 거하고 대비할 때 뭔가 이게 참 대하소설의 격하고 안 맞는다는 느낌을 그때부터 가졌고, 또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은 김치수 평론가하고 대담하시면서 토지는 역사소설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면 이게 역사소설이지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탐구해서 그 역사에서 중요한 맥을 짚어가지고 오늘의 우리 현실 또는 역사가 어떻게 생성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탐구하려는 역사 소설가로서의 그 목표라든가 그런 의식이 그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사건 하나하나 보고 인물 하나하나 보면 재밌긴 한데, 이게 정말 우리 역사의, 그 당시 역사의 본질적인 모순을 제대로 그려냈는가. 또 이 모순을 알면, 소설은 8.15 해방으로 끝나지만은 그 역사를 알면은 오늘의 우리 이 분단시대 역사까지 제대로 이해가 되는가.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조금 미흡하죠. 선생님의 이 글에서 이제 토지와 김정한 선생님의 수라도를 두 개, 하나는 이제 대하 소설이고 하나는 중편이잖아요. 비교해서 이제 다루셨는데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1차적인 이유는 토지나 수라도나 당시 내가 글을 쓸 때 근년에 나온 우리 문학의 중요한 성과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엔 좀 여러 가지 스케일뿐 아니라 내용이나 그 작가의 태도, 자세, 의식 이런데 이제 대조가 되는 면이 있다 하는 생각에서 수라도에 대해서는 따로 쓴 게 있어요. 그 평론을. 토지에 대해서는 따로 더 언급한 건 없고, 나중에 2부에 대한 언급이 민족문학의 새로운 고비를 맞아서 그래서 잠시 나오죠. 수라도를 굉장히 좋게 봤고 감명 깊게 읽었고,
지금도 그 작품이 요산 김정은 선생의 작품 중에서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그분은 뭐 장편 하나 쓰셨는데 그분이 쓰신 건 삼별초 이야기인데, 네. 그러나 단편 중편으로서는 정말 우리 문학에서 옛날에 그분 이제 일제시대에 처음 등단했다가 절필했다가 60년대에 복귀했었잖아요. 그 복귀 후에 쓴 문학이 굉장히 나는 빛나는 성과였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수라도 어떤 작품이었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선생님과 대화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대단한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수라도는 낙동강 연안의 농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중편 소설이고요. 주인공은 가야 부인이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일제 국권 침탈 이후에 점점 몽울하게 길을 걷고 있는 양반집에 시집을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현재적인 사건은 가야 부인이 숨을 거두고 있는 것이 현재적인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 가야 부인은 때로는 그 양반가로 대표되는 양반 사회의 어떤 선한 가치의 수호자로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거기에 저항하는 어떤 의지적인 인물로 보이기도 합니다. 가야 부인의 모습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읽으면서 좋았던 건 무한한 인간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애를 바탕으로 가족을 품고 또 때가 때인 만큼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오는데 그 시련들을 하나하나씩 극복해 나갑니다. 매우 감동적인 작품이었는데요. 여기 수라도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오랜 유교적 전통이 있는 이제 시가인데 가야 부인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처음에 하시죠. 근데 가야 부인은 어떻게 불교에 기여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냐면 땅에 파묻힌 어떤 불상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미륵불사는 우연히 맞아요. 발견하죠. 우연히 발견한 그 미륵불에 그 얼굴만 처음에 이제 발견을 하는데요. 그거를 잘 수습해서 아주 작은 절 하나를 짓고 싶은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걸 설득해내는 과정이 사실은 시아버지와의 개인적인 어떤 그 갈등이라기보다 사실은 하나의 이 종교라는 것은 사실 사회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규율이잖아요. 그 규율과 규율이 맞부딪히면서 가야 부인이 절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시아버지가 자기의 고집을 꺾으실 것인가 약간 서스펜스까지 느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야 부인의 말이 이제 성취가 됐고요. 단식 투쟁을 해서 이겼죠. 네. 의지를 가지면 시아버지도 설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근데 그게 가야 부인의 어떤 자기 집안의 소원을 비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을 기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된다는 것이 되게 감동적이에요. 이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읽고 나가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면 사실 그것이 우리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랬을 테지만 자기 지조를 지키고 자기의 신념을 지키고 그런 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가야 부인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양반들, 그 양반들이 해방 이후에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기는커녕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 약간 쓸쓸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마지막 장면으로 마치고 가야 부인 역시 그 역사적 굴곡의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러한 결말이 한국의 앞으로 펼쳐질 그 역사에 대한 어떤 진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이제 아버지 오봉 선생이라는 분은 우리 역사의 흐름에서 이렇게 갈래를 따진다면은 소위 위정척사파 선비시죠. 네. 그런데 뭐 시골 선비라서 가령 면함 최익현 선생처럼 그런 투쟁은 안 하셨지만은 그런 투쟁까지는 안 하셨지만은 굉장히 그 전형적인 위정 척사파 선비예요. 네. 며느리가 정말 미륵당 하나 세우겠다는데도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하시다가 이제 그래도 그거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해방 이후에 무기력해지는 건 뭐 불가피하죠. 당연하다고 보는데 나는 그 김정은 선생이 수라도 막판에 가서 벌어진 상황. 가령 뭐 저 해방이 되니까 일제 밑에서 순경하다 도망간 친구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행세를 하고 그거는 해방 이후 우리 역사에
아주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자꾸 토지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8.15 날에 만세로 이제 끝나는 토지. 네. 물론 토지의 그 이전 얘기를 읽어보면은 만세 이후에도 이제 문제가 참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건 충분히 암시되어 있지만은 네. 그거에 비해서 가야 부인의 그 임종할 때 하는 순간에 낙동강 전선까지 저 인민군이 내려가지고 포성이 들려오고 네. 그 전에 오기 전에 그 마을에서는 일제순경이 뭐 경무부장인가 무슨 상관 수사부장으로 복귀하고 네. 이런 것이 해방 이후의 역사와 또 6.25의 우리 민족의 순환 그 이후에도 지속될 역사에 대해서 짧지만 굉장히 정확한 진단을 해준 게 아닌가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